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박원재입니다. 정책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대의 흐름을 대표하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사회 각계층의 전문가분들이 모시고 자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포용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상황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가 아주 여러 가지 변화 모습이 있어서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 게 좋겠는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좌담회로 향후에 국가 사회의 디지털 전환의 방향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비슷한 좌담회가 향후에 3차례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결과는 모아서 저희가 보고서로 발간을 하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좌담회 모습은 저희가 따로 영상을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도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인사를 서로 나누셔서 서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진행한 편을 위해서 함께 자리하신 분들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의 김상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회 미래연구원장으로 계시는 김현건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김희수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KDI의 무천식 글로벌 경제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향후에 자담회는 우리 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정보진흥원의 문용식입니다. 저희들 좌담회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제로 받은 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이게 큰 주제 같아요. 그 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세부 좌담회를 할 건가 본데요. 직전에 그 말씀이 있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좌담회 주제가 디지털 포용이었는데 저희가 좌담회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진 건지 그 뒤에 정보통신부에서 이걸 아주 열심히 정책으로 이렇게 입안을 해서 얼마 전에 디지털 포용 국가계획, 이 범정부 계획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대국민 발표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 얘기의 초점인 디지털 뉴딜에서도 중점 과제, 디지털 포용 계획과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적인 필요에 맞은 주제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게 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 그리고 국가사회의 디지털 전환 방향이나 전략도 정말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원장님, 교수님 그리고 소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고 저희가 좌담회를 하는 필요 효과라고 할까? 그걸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두 가지겠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국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나 전략이나 이 각종의 정보와 전략 수립을 지원해주는 역할인데 그런 국가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 좌담회에서 나온 얘기에서 다양한 제언과 그런 좀 큰 눈에서부터 디테일한 현장 목소리까지가 이렇게 결집돼서 좋은 정책이 수립되는 뒷받침이 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저희 좌담회를 이제 외부에 알려서 국민이나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일정한 여론 형성을 하는 그런 촉발점 역할을 하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좌담회에서 나온 그 풍성한 내용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그런 효과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사회의 디지털 전환 방향인데요. 아마 진행 계획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세부 주제가 6가지로 되어 있어요. 앞에 크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의 의미에 1, 2, 3 뭐 이런 세부 과제가 있고, 그리고 구체화해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과제에서 뉴딜, 한국판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좌담에 참석하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어서 보니까 크게 세 파트더군요. 결국은 이 디지털 전환이 저희가 주제인데, 이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코로나 19가 미친 영향, 뉴노멀이라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진단과 평가, 이제 이런 배경과 필요성에 관한 얘기가 첫 번째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보니까 김미수 소장님께서 좀 먼저 발제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얘기 나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디지털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향과 정책적 이슈를 이제 김명건 원장님 하시고, 이것에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정책과 이슈를 이제 우천식 실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뭐 관련성, 시너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마지막에 이제 김상혁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이런 순서로 하면 뭐 배경과 정책과 그리고 뭐 이슈 이런 것들이 골고루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먼저 이 포스트 코로나 19가 미친 영향이나 이 뉴노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런 인트로덕션격으로 김희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지금 몇 개월째 이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하는 얘기가 온 지면에 다 나오고, 거의 모든 사람이 상당히 깊숙이 이미 정보에 많은 노출이 돼서 특별히 이제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본다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면, BC, AC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세상이 리세트된다, 또 리부팅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이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과거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이 갖고 있는, 또 미치고 있는 지금 여파와 현상들을 살펴볼 때 결코 그게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과거 중세 때 그 흑사병으로 인구가 한 3분의 1 가까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임금도 오르고 해서 봉건제가 붕괴되고 완전히 사회 정치 시스템이 크게 바뀌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스페인 이 독감 1918년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죠. 그 이후에 여기도 역시 그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자본 집약적인 그런 산업, 또 특히 자동차 이런 산업으로 이렇게 산업혁명이 더 진전되는 이런 현상도 경험을 했고, 또 그 가깝게는 그 사스가 발생을 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바바 같은 그 회사가 전자상거래를 본격적으로 중국에 도입하면서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도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르스 이후에 쿠팡이 굉장히 기회를 잡고 이 급성장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어떤 전염병, 또 전쟁, 재난
이 어떤 기존의 사회 시스템이나 기득권, 질서를 흔들면서 그간에 진행되어 왔던 어떤 기술이나 흐름들이 이제 더 빠르게 부각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 이제 경험되었다고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는 오히려 그 이상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염병이 갖고 있는 그 파급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워낙 전파력이 강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세계화가 지난 20세기 중반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진정이 되어 와서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엄청난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이 세계화라는 그 컨텍스트, 새로운 컨텍스트 속에서 이 전염병이 그 국경을 초월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염병의 그 임팩트가 훨씬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동시에 과거와 같았으면은 뭐 그야말로 물리적인 활동이나 접촉 활동이 움츠러들고 그걸로 위축이 되고 그런 뭐 사람이 죽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서서히 변화되겠지만은 지금은 또 하나의 어떤 컨텍스트는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되어 왔던 뭐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그래서 이미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또 모바일로 지금 하나가 되고 소셜 네트워크로 지금 거의 하나가 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기술이 이미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온 상황에서 이 대면 쪽에 큰 커다란 충격이 오면서 쉽게 디지털화, 비대면화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빠르게 대면 쪽이 축소가 되고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일단 뭐 여행, 관광, 뭐 호텔 이런 거는 뭐 완전히 지금 거의 90%가 수요가 감소를 했고 대신 이제 이 비대면으로 뭐 원격 회의나 또 교육이나 의료 뭐 이런 그 비대면을 통한 것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행히 IT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이 의료 체계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드러났는데 어쨌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IT 기반의 ICT 기반의 그 새로운 이 기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또 지금 우리가 갖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주는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어쨌든 기회다. 적어도 한국에는 이미 많이 기본적으로 갖춰진 인프라를 통해서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산업화하고 또 사회가 새롭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이제 개별적인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는 거가 이제 기회인데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오랫동안 저성장 기조에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고 지금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금년에 확실시되고 있고 그러나 이게 회복이 되더라도 지금 워낙 OECD 중에서 최저 수준으로 성장률을 갖고 왔던 우리가 아주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성장 잠재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ICT를 통해서 전 산업 부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빨리 앞당겨서 이 생산성을 좀 제고시키고 국가 이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그거는 충격이고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겠죠. 오히려 이
비대면 문화가 오히려 그동안에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던 무슨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가속화시킨다. 원격 강의, 교육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배운 사람들이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갭이 더 벌 이런 이제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우리 또 그거를 이제 잘 풀어나가면서 잘 동시에 또 여러 가지 규제 있다고 한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단번에 어떤 원격 의료라든지 원격 이 교육의 필요성이 상당히 체감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습관이 국민들한테 형성이 되고 나이 든 사람도 온라인 뱅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무인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어떤 경험이 되면서 좀 빨리 그동안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규제가 많이 완화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와 여론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또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수 소장님께서 코로나가 미친 영향,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역사적인 사례를 입각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 그 결과로 결국은 디지털화,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입장에서 두세 가지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IT 기반의 새로운 기회, 생산성 향상의 기회,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 여론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기회 등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거 한두 가지를 좀 질문 비슷하게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BC, AC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H가 가능한가요? 코로나가 종식될까요? 이게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될 건지 그리고 설사 이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로 정복됐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코로나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면 A씨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이런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 그래서 그에 대한 예상이나 진단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포스트 코로나면 코로나가 꼭 지나간 듯한 느낌을 주는데 지금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변종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도 많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이 감염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포스트라는 말을 쓰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대체 워딩을 하나 만들까요? 대체 뭐가 워딩 있죠? 저는 지속하는 코로나가 영어로 뭐죠? 지속한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러면서 요즘 새삼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게 하나는 팬데믹이고 하나는 기후변화고 그거와 지금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거죠. 이걸 완전히 근절하거나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섬찟한 말이지만 이제 팬데믹 시대가 현재를 설명하는데 더 팬데믹 시대가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 코로나가 가져온 현상이 피부로 느껴지는 곳 중에 하나가 학교일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것이 이제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고 학생과 제자가 기본적으로 만나서 어떤 지식을 나누는 공간이었는데 지금 물리적 의미에서 학교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퇴색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 학생들과 이제 3월달에 개강하면서 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학생들을 만나지 않고 하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이제 언택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non contac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근데 지금 제가 어제 마침 종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대면 교육도 몇 주 있었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이 네. 비대면 교육이 빠른 속도로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일종의 테크놀로지나 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어떤 교수님들, 선생님들도 상당히 빨리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상당한 편리함도 좀 존재했거든요. 그 교통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도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교육이야말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교육은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혼재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육, 온라인 교육만이 절대적인 것으로 자리 잡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병존할 것 같지만 과거로 돌아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 학교에서 이 교육을 주제로 한 코로나 시대, 포스트 그 무엇이든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글로벌 포럼을 했는데 그 코세라라는 그 무크 교육 기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 6천만 명이 그 이걸 듣고 있다고 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이제 1억 명 이상으로 돌파할 것 같고 다른 면으로는 지금 현존하는 대학 절반 이상이 어떻게 보면 생존 기로에 서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김인수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떤 교육에서야말로 디지털 포용, 디지털 소외, 디지털 격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좀 이따 말씀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할 때 디지털 디바이드를 풀어주는 것에도 네. 뭐 관련 산업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세대별로 디지털 디바이드를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이고 아주 시급한 일이다. 네.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말씀. 김상엽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그 얘기 디지털 디바이드 이건 이따 이슈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네. 대전환의 정책적 이슈를 이제 짚으면서 그때 좀 더 네.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그리고 그 저희가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뒤로 예.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예, 예, 이제 예.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거기서 더 효과를 보느냐 이제 하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거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공감하면서 이제 그 반대 측면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IT와 디지털 이쪽에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 락다운이 되고 그리고 각 나라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꿔나가는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수출만이 살길인 나라였는데 이렇게 자유무역주의 대신에 보호무역이 되고 하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후퇴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할 것 같은데 우리 그 부분은 우리 우천식 실장님이 아주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그런 이 팬데믹이 한국 경제에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효과는 또 어떻게 저희가 예상하고 감당을 해야 될 건지 거기까지 같이 봐야 기회와 위협을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도 뭐 2차적으로 좀 더 전 두고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외 의존도가 한 82% 굉장히 높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가지고 그리고 충격이 글로벌 리세션이 이게 뭐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우리가 안에서 겪는 거는 저희가 뭐 올해 마이너스 2.5% 또는 뭐 1.2%에서 뭐 2.5%로 갈 수 있다 하는데 숫자가 독일이나 이런 데는 숫자가 뭐 마이너스 7%, 뭐 미국에서 네. 6.4% 이러잖아요. 무시무시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리세션이 다운되는 게 한 6%를 봐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왜 이렇게 그 지금 데미지를 덜 입었냐 그러면은 이게 뭐 저희가 어쨌든 방역 시스템을 잘 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그런 뭐 최소한 락다운 같은 거 최소화하고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내수 가지고 버틴 거죠. 지금은요. 그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방역 시스템이 효율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5%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충격이 이제 여지껏 나타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도 올 것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저희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거고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올해 많이 코로나가 없었다 하더라도 2% 정도 성장 잘하는 2%.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분배 문제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가 와서 마이너스 2.5% 정도 하니까는 충격이 좀 있었지만은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는 우리가 데미지를 덜 입은 것처럼 보여서 항상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앞으로는 이게 뭐 저희들이 다 이제 어그리 다 하지만은 V자형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일 그걸 만드는 게 되는 게 해외 부분이거든요. 네. 해외 부분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맥켄지라든가 이런 데서 시뮬레이션 한 거 보면 글로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금 그 프리 코로나 네. 그 전 상태를 회복하는데 한 10년 정도를 걸릴 거로 보고 있다고요. 대단하군요. 예. 그러니까 경제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린다는 거잖아요. 그 회복의 수준 자체가 이게 앞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워낙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씩 다운되게 되면은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저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는 두 가지인데 코로나 임피터스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사람의 커스트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 갖다가 컨택트를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 사람 컨택트하는 게 위험해진 거니까 이게 사람의 커스트가 올라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그러면 피하게 되는 결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어쨌든 코로나는 디지털 전환을 갖다가 촉발할 것이고 그런 데서 또 하나는 뭐 코로나 디바이드 있죠. 코로나 디바이드가 매우 뜻을 나타날 텐데 아까 교수님들도 그래서 이제 잘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지만 이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한두 분이 아니라 교수분만 하더라도 뭐 10만 명, 앞으로 이제 교원분들도 한 뭐 20만 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이런 것에 노출되고 거기서 아까 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그 생산성 높아지는 부분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지껏 겪었던 정보화 격차보다도 더 큰 세한 격차가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근데 현재 정부는 고용 안정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용 안정을 갖다 굉장히 우선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좀 약간 상충되는 목표가 되는 거죠.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디지털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람을 갖다가 털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은 고용 불안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사실 많이 검토가 안 되는 것이 이 사회 불안 시나리오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지금 한 4%, 4.5%.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4천만이 실업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용 불안이 안고 있는 그 사회적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이제 대응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는 코로나 임피터스를 우리가 최대한 더 활용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에 상대적으로 또 고용 불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까 지금 교육, 그다음에 의료, 국방, 행정 이런 4대 공공 분야잖아요. 거기다 개인 서비스, 도서명 음식 숙박 그래서 이게 쭉 따져보면은 이 고용이 버틸 데가 없다. 예. 그래서 제조업에서 일부분은 잘 나가겠죠. 글로벌 기업으로 그렇게 나가겠는데 그거는 고용 창출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에서 지금 아까 4대 공공 분야, 개인 서비스, 그다음에 지금 도서명식 숙박, 부동산, 금융 서비스나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번호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파트를 어떻게 전환해줄 것이냐.
물론 저는 잠재력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가 그 정보화 역량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디지털 우리 뉴딜, 디지털 뉴딜이나 뭐 휴먼 뉴딜은 이번에 빠졌지만 그린 뉴딜이나 이쪽에서의 그 승부는 여기 이제 그쪽에서 나지 않겠느냐, 고용을 유지해주면서 업그레이딩 시켜주는 쪽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져온 기존 산업과 공공 서비스에 미친 영향, 그리고 특히 일자리에 미치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쭉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뉴딜 네.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뉴딜의 배경, 필요성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이 다음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김영곤 원장께서 덧붙일 말씀? 예, 저도 말씀하신 것이 거의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BCAC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난 뒤에 그걸 다시 이제 돌이켜 보면 왜 그 앞으로 무한한 변화나 이런 것이 가능할까 보면,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지만은 사람들의 그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 생각이 바뀌면 이제 행동이 바뀌고 활동이 바뀌고, 생각이 모든 걸 실을 바꿀 수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20살, 30살, 40살 쭉 오면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해왔던 관행 그대로 이제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연장선상에서 쭉 있어 왔던 거죠. 있어 왔는데, 이제 뭐 전쟁이 온다든지 뭔가 심한 충격, 쇼크가 왔을 때 그 뭔가 확 바뀌는 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기는 참 쉽지 않은데, 이번 코로나 건은 개인의 생각을 원점에서 한번 돌이켜보고, 아 그게 맞나,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전환도 이제 그런 점에서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코로나 이전의 디지털 전환도 실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코로나 이전의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전환이 이제 정말 뭐가 다를지를 보면, 기존에도 쭉 해왔지만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었고, 규제라든지 제도적 한계라든지 사람들의 관행이라든지 이제 저항하는 세력이라든지 기득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어쩌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조차도, 디지털 전환조차도 원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된 것 같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못 해왔던 것들, 정말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이제 디지털도 실은 쉽게 자발적으로 되는 것 중심으로 쭉 왔다 그러면 정말로 사회를 바꾸거나 뭔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맞는 디지털 전환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저는 이 기회에 이제 위기도 극복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향해야 될,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로 지향해야 될 국가 미래상이 뭐고, 사회 변화상이 뭐고, 우리의 진짜 바람직한 추구해야 될 지향점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립을 해두면 거기에 디지털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서 그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하는 추동, 아까 임피트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한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낙관론이시군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 가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이런 옛날로 하면 역병이잖아, 역병. 그렇죠. 역병이 돌면 이제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거죠. 기득권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도 뭐 이런 코로나 아니었으면 교수님들이 원격 교육 했겠습니까? 그 불편해서 안 하시지. 기업의 임원들이 화상회의 하겠습니까? 다 불러 모으지.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화상회의를 합니까? 다 산하기관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종으로 와라고 다 지금까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정말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태가 오니까 이제 기득권이 무너져서 다 새로운 질서, 뉴노멀에 익숙해진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김상엽 교수님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 변화된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바탕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 체계가 급속히 붕괴되고 새로운 이제 교수법을 그렇죠. 찾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건데, 의료 쪽은 어떨까요? 의료도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진단하고 하는 것을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임시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격 의료 말 나오자마자 의료 의사들은 지금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쪽 의료 쪽의 기득권의 저항은 아직도 완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조차도 새로운 뉴노멀에 맞춰서 원격 의료 진료가 이렇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 보니까 그 의사협회 가지고 병원 협회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좀 큰 병원, 그 병원 오너나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번에 또 약간 환영하는, 받아들이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쪽은. 네. 뭐 사실 그렇겠죠. 더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고, 어쨌든 그래서 그게 좀 대립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동네 의료 의원은 상당히 생존의 문제가 걸린 상황이라서 그거를 이제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요, 그다음에 국회가 지금 여당 쪽으로 어쨌든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진전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의료 어떻게 이제 원격 의료를 1차 병원, 동네 병원을 어떻게 먼저 기회를 준다든지, 또 3차 대학병원 이런 데는 일부 전문화된 영역이라든지 좀 역할 분담을 하는 쪽으로 좀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갈등을 좀 해소하는 지혜를 발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지 않고서 그냥 밀어붙이면은 계속 뭐가 진전이 안 되고 진통이 거듭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의 경우는 어쩌면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벌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던 거죠. 근데 의료의 경우는 지금대로 가면 이제 기득권을 실은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의료도 미래 시점에서 봐가지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너네들이 실은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을 실은 정리를 해낼 수 있고, 시장이 넓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요것 아니면 요것, A 아니면 B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돌려서 자 그래 원격으로 정말로 됐다 하고 보자. 한 10년 뒤로 10년 앞으로 가보는 거죠. 10년 미래로 가봐서 보니까 실제로 나는 여전히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괜찮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명하면 이게 생각보다 훨씬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 과거의 현재 시점이 아니고 시점을 좀 한참 앞으로 돌려내면 서로가 공감대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러지 않더라도 어쩌면 지금 이제 팬데믹이 지금대로 갈 것인지 더 심해질지 뭐 어떨지는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만일에 더 심해지고 지금의 그 의료 환경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든지 뭐 한국만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보면 의료 쪽에서도 정말로 다른 지금 중국은 그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못 사는 중국이 저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넓은 곳을 이제 시골이 워낙 많으니까 본격 의료를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앞설, 앞으로 더 앞설 것 같아요. 이 팬데믹 때문에 더 앞설 거기 때문에 중국이 그랬죠, 인도가 그랬죠. 전 세계가 쭉 그러면 한국이 쳐다보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진료는 예. 대면도 하고 2차부터는 계속 비대면을 한다든지 다양한 좀 이렇게 타협안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게 사실 이 우천식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변화의 어떤 그 힘을 얻게 될 코로나 임페투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교란되고 격차가 벌어진 코로나 디바이드 두 개가 여실히 나타날 분야가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코로나 때 필요한 기술을 ABCD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코로나의 이런 바이러스를 이제 디텍트, 포착을 해서 보고하고 전달 체계까지 할 때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A는 ABCD 중에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B는 예상하시다시피 바이올로지가 이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다가올 거고, C는 이제 클린 테크놀로지입니다. C는 이제 깨끗한 에너지, 깨끗한 모빌리티, 그 다음에 뭐 의료 이런 것도 포괄하는 개념이죠. D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역시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기술이 서로 결합하면서 굉장한 변화를 창출해낼 거라고 보는데, 심지어 이런 논의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한에서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거기다가 긴급 병동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팬데믹이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병원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ABCD 기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병실, 움직이는 음악 병실을 해서 기동력 있게 대처하자, 이런 걸 연구 과제로 제출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산업 같은 것도 이런 추세에서는 불가피한 이제는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아까 김희수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소외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병원 또는 의료인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병원 자체도 하나의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보건부하고 복지부하고 이제는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보건 하나로도 행정을 펼치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원격 의료나 의료 신산업이 본격적으로 되돌릴 때 낙오되거나 좀 힘든 쪽을 보듬는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안전망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지금 질문 소주제 1과 2 코로나의 영향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중요성, 그 이제 배경 얘기를 이 정도로 저희가 공감하는 걸로 하고요. 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말씀,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그 타격, 특히 그 고용에 미치는 타격, 이걸 여하이 극복 해결하느냐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디지털 뉴딜, 한국형 뉴딜인데, 그것의 성공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배경과 취지의 기초에서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과 정책적 이슈인데요. 이 부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연구를 책임지고 계신 김원곤 원장께서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의견 주시고 토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급한 불도 끄면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뭔가 해결을 하면서
이게 코로나가 준 기회도 살리는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대전환도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기여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이 이제 그냥 디지털 대전환만 계속 외치다 보면 어쩌면 디지털을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실은 될 위험성도 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가져왔던 위기 측면도 정말로 극복을 디지털을 통해서 하는 것.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다 준 그 위기를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 두 가지로 전 철저히 좀 구분을 하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디지털 전환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굳이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의미가 그 두 개를 같이 정말 극복할 수 있으면 기존의 코로나 이전에 했던 디지털 전환을 좀 넘어서 국가사에 정말로 기여하는 디지털 대전환 그 이름이 걸맞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처음 들었던 생각이고 그러면 무엇을 지향해야 갈 것인가를 보면 저는 매트릭스를 만들면 크게 사회 전체를 이제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거는 이제 코로나 임피트를 위해서 그리고 플러스 측면에서 그렇고 마이너스 측면에서 그렇고 사회 전체를 이제 위해 가는 측면이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데 어마어마한 디바이드가 실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 약자 내지 취약계층 내지 사회 안전망을 포함해서 불평등, 격차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는 부분. 이렇게 저는 두 가지를 철저히 좀 구분해서 가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저희들이 미래성을 그리고 정책 효과도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누가 이거를 추진하지라는 이제 이슈가 실은 나오게 되는데 여태까지 보면 저희들이 대한민국은 특히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거죠. 예산이 나오면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건데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 코로나의 충격으로 지금은 그런 대책이나 정책조차도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정말로 효과가 나는 게 뭐지를 보면 이제 저는 세 가지 주체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기존에 해왔던 이제 정부죠. 정부 주도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국민들에 딱 붙어 있는 실은 지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도 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지자체는 이제 싱크탱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주든 뭘 해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뭔가 정황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 하나씩을 230개 지자체에 하나씩 다 붙이는 거죠. 붙여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정말로 그 지역 전체에 그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디지털 대전환과 그 지역에 있어서 디바이드를 해결하는 정책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계속 가면 이게 이제 싱크탱크를 뒤에 붙인 상태에서 지자체가 가면 저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주도 세력으로 좀 누가 할 것인가 세력으로 좀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 개개인 미션 기존에는 수혜 대상으로 이제 실은 들어갔지만 이게 기업 경영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가듯이 지금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똑똑한 시대가 이미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혜 대상이 될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의 파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뭔가 디지털 대전환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얘기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자기들의 그 원하는 변화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좀 같이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싱크탱크가 붙은 지자체와 국민 개개인이 같이
쭉 엮어지면 어쩌면 되게 효과 있고 국민도 체감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대전환의 그 내용과 그 주도 세력을 정리해서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전환이 되려면 대전환이라는 것은 이 코로나가 준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것과 위기를 극복하는 것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대전환이라고 정리를 하셨고, 그 지향점 두 가지를 구분해 주셨어요. 사회 전체를 위한 것, 디바이드 해결을 위한 것, 그리고 이제 추진체 동력으로서 세 차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디지털 대전환의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우천식 실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저는 제가 좀 궁금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를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먼저부터 썼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그래서 하고 이게 실체가 있는 말이냐 없느냐.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은 뭐 3차 산업혁명을 벌써 클라스 이슈막 얘기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실체는 그전에는 정보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쭉 가다가 이제 ICBM에다가 AI가 붙고 해서 분명히 이렇게 오르는 것이 지적인 차원에서의 그 변이점에 들어갔다. 그렇게 많은 분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술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싱글레이트 포인트도 나오고 얼마나 이거를 현장에서 어큐트하게 절실하게 느끼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정보화 시대랑은 다른 또 다른 하나의 그런 과학 기술적인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이 성립한다. 디지털 경제라는 말도 성립한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좀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뭐 용도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국민들도 뭐 대부분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가.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디지털 대전환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그랬잖아. 아까 이제 디지털 코로나 임피터스, 코로나의 추동력이 이제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유는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위생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의견하잖아요.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로봇 만나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기계로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의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의 그 비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걸로 가는 거죠.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의 제 선택이 기업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저희만 하더라도 아까 온라인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더라도 내가 사람 직접 접해야 돼. 나 싫어. 나 위험한 것 같아. 나 전화하고 말겠어. 이런 얘기죠. 그게 지금 디지털 대전환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결정적인, 그리고 사람의 가치, 사람의 피지컬 컨택트의 비용을 높여줌으로써 그리고 기계라든가 AI 간의 지금 기술적인 대안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걸로 이제 간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고, 만일 이거를 피한다고 하는 거는 비용을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어저께 중국 전문가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은 저희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또 이제 계속 추진하는데 어느 분이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실업 문제라든가 고용 안정 문제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이거부터 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생산성 쪽으로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실업 문제라든가 그건 사회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게 현재 이제 중국의 포지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중국은 여러 가지로
좀 소위 럭셔리 옵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그에 갖다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생산성도 중요하고 경쟁력도 중요한데 그거 하려다가 고용이 위태롭다. 그럼 어떡할까? 이게 딜레마가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 안 드는데, 아까 이제 교육 산업도 그렇고 의료 산업도 그렇고 이게 걸려 있는 머리수가 이게 많거든요. 교육 산업만 하더라도 40만 명, 뭐 유아교육까지 해도 50만 명만 할까 해도 무료. 아까 제가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 얘기를 안 했지만 국방 문제 같은 경우, 국방도 군인들 언제까지 그 캠프에다 놓고 있는 건지, 행정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리플레이스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당장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AI라든가 블록체인하고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있게 되면은 뭐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빨리 올라가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아주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 될 텐데, 그 당장은 그 기업에는 생산성이고 다 좋은 거지만은 그 고용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고용 전환을 기반을 갖다가 전환을 일으킬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디지털 뉴딜에서 휴먼 뉴딜도 막 그런 얘기가 그런데, 결국 인파워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수용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인파워 시키고 스위치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했던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아마 앞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또 위험 요인을 어떤 사회 단위에서 성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일단은 중국은 중국식으로 하는데 이거 중국식이고요. 그건 전체주의적인 방식이고, 한국은 한국식으로 또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거고. 근데 이거는 안 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발목을 갖다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경쟁력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견뎌 나가지 못하는 문제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정리하면은 진짜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말이 저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저희 선택의 문 앞에 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시대에 그 진짜 엄중한 그 현실에 눈을 뜨고, 그래서 정부 조직이라든가 것도 좀 다시 더 해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해가지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느슨해졌다는 거죠. 느슨해서 그런 태도 가지고는, 그다음에 여기 돈 갖다가 뭐 올해 75조, 76조 쓰고 이 정도 가지고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2000년이 21세기가 시작됐다라고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2000년에 그냥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게 무슨 새로운 세기야 이랬는데, 새로운 세기라고 느꼈던 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엄청난 바둑 팬인데요. 이세돌이 알파가운데 깨지는 거 보고 야 이건 전혀 다른 세상이 오는구나. 그게 저한테는 새로운 세계를 느껴졌고, 정말 지금 이제 코로나가 휩쓰는 거 보고 이게 또 새로운 세기의 현상이구나. 그래서 대전환이라는 말이 저는 피부에 와닿고요. 사실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은 한국 사람들이 훨씬 잘 이해합니다. 이세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다 디지털 혁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4차 산업 얘기할 때 인공지능 알파고가 딱 나타나니까 뭔가 다른 게 펼쳐지는구나. 근데 저는 이 인공지능이 가져온 세상은 예전에 그런 새로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했던 거랑은 양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은 직업을, 일자리를 완전히 가져가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제가 바둑을 좋아해서 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깨는 게 너무 텔레비 보고 있다고 화가 나서 출입증을 얻어가지고 갔었어요. 포 시즌스 호텔에. 그러니까 그 하사비스 사장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인간 이기니까 기분 좋냐? 그랬어요.
아니 자기들은 바둑 이기는 게 자기한테 무슨 구글의 목적이겠습니까? 바둑같이 어려운 거를 기계가 다스릴 정도면 상대를 할 정도면 운전이나 의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인공지능이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오싹하기도 했어요. 기계가 예전에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하면은 일자리가 나타났지만 이거는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는, 인간의 지적 역량까지 대체하는 거고, 더 무서운 거는 지금은 알파고끼리 인간의 기보 없이 알파고끼리 다른 시뮬레이션으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능이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양상이고, 아이 뭐 어떻게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겠지. 저는 그거 그렇게 낙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단계지만 어떤 면에서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실업으로 귀결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같은 논의를 문을 열고 봐야 된다. 이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 막아버리면, 우리나라만 막으면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은 촉진을 하되, 이런 세상이 와도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그 재정 당국에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한 180조 되거든요. 가구당 30만 원씩만 줘도 저희 집은 이제 5명이니까 월 1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187조 같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조달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재정 개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로봇세, 그 플랫폼세 등등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대단할 거기 때문에 디지털 대전환을 얘기할 때는 직업 전환, 일자리 충격이라는 문제를 같이 보면서 가야죠. 제가 이게 좀 불만이 4차 산업혁명 할 때 기술 사이드만 본단 말이죠. 그또 어떤 부처 입장만 대변하기 쉬운데 4차 산업은 기술만 오는 게 아닙니다. 사회나 이런 경제 전반으로 같이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접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저도 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기회가 아마 다음 주제로 그린으로 가면은 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일자리가 참 엄청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정말 맞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대안이 없고 하니까 이게 그 기본소득 얘기가 정말 굉장히 빨리 지금 튀어나와 버렸고, 튀어나오죠. 여야 할 거 없이 경쟁이 붙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의 사회 안전망은 당연히 지금보다 어떤 식으로든지 강화돼야 되는 동의를 하는데, 그거와 동시에 이제 우선적으로 사실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런 교육, 학교 교육과 또 동시에 기존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의 재교육. 네. 그래서 직업과 역량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맞습니다. 작업을 거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이 정책이 집중돼야 된다. 근데 분명히 그 부분이 정책에도 조금 들어는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항상 이렇게 좀 풋노트 같이 이렇게 부록처럼 들어있어요. 나오죠. 네네. 근데 저는 거기를 인공지능이 대량 실업이나 이제 일자리를 뺏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인공지능이 보통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걸 Augmented Intelligence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또 흐름도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잘 못하는 거를 오히려 도와줘서 그러니까 완전히 리플레이스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완적으로 해서 사람의 생산성을 훨씬 높여주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AI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저는 그 교육에서 퍼스널라이즈 러닝, 에듀테크의 상당히 제일 중요한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의 지식 콘텐츠를 아주 세분화된 단계로 레벨을 나눠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서부터 아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도와주면서 가르칠 수 있는 이 퍼스널라이즈 러닝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옛날에 한 4년 걸려서 대학 교육 받던 게 지금 한 1년이면 다 끝난다고 그래요. 거의 4배 정도. 이게 뭐 실제로 KDI 2조 예, 아리조나 대학.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뭐 그렇죠. 실험을 했는데 한 4배 정도의 빠른 생산성 이런 게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이제 아주 매스 에듀케이션 학교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재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키면은 물론 다 이게 뭐 완전히 성공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직종으로 전환시키고 충격을 완화시키고 오히려 그거 하다 보면 또 그 관련된 산업이 새로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거기에 좀 더 강조점을 줘야 되지 않나. 네. 저도 김수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실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뉴딜이 크게 세 가지 있어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과 휴먼 뉴딜이 있는데 지금의 뉴딜을 보면 예산은 똑같이 퍼붓지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이제 메인인 거죠. 메인이고 휴먼 뉴딜은 이제 가로를 쳐서 뭐죠 국무회의 보고서에서 가로에서 고용 안정 뉴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아주 아까 당구장 표시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디지털 대전환을 전제한 뉴딜이 되려면 휴먼 뉴딜이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휴먼 뉴딜이 제일 상위에 제일 중요하죠. 있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실은 그거를 보조를 했어요. 그 휴먼 뉴딜은 이제 가장 낮게는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디바이드를 포함한 뉴딜이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 전환 교육이라든지 이제 제대로 된 새 시대에 맞는 학습이라든지 정말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들을 디지털을 활용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예산을 퍼부으면 이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사람한테 축적이 되는 거죠. 사람한테 축적이 되면 소비되고 예산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정한 투자가 되는 대한민국 미래를 투자가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분의 이제 컨센서스는 이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주는 초래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걸 적극화, 가속화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제 부작용, 고용 측면에서의 실업 뭐 이런 부작용이 당연히 뒤따르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노동 재교육, 전면적인 직업 전환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공감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은 이게 더 나아가서 과연 이 생산성 향상과 고용의 불안, 직업이 없어지는 문제가 과연 이렇게 뭐라고 하나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지 이는 좀 짚어봐야 될 문제 같아요. 김상혁 교수님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없앨 것이다라고 아주 확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성격이 아주 강하고 사실 다보스에서 내놓은 4차 산업 보고서를 다보스 사람들끼리는 대량 실업 보고서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김희수 소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영호 원장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런 개인형 예를 들자면 제가 수학의 실력이 미분 적분 뭐 할 때 인공지능을 타면 뭐가 제일 최악한지를 바로 알아냅니다. 몇 번의 시험을 하면 그쪽으로 교육을 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근데 저는 수학은 굉장히 불능에 가까운 사람이긴 한데 그러한 교육의 기회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아까 기본소득과 더불어서 기본 역량, 개인의 역량 강화라는 것이 엄청나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장님도 역사 공부하신 분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가치 창출이 그런 데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 창출의 경로를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 올 수도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쟁점이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약간의 이제 논쟁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일부러 드려본다면,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 그 보고서에서도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뒤이어서 이제 분석한 경제지에서 분석을 보면 또 뭐 900만, 1000만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는 영역도 있다. 없어지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들 연구 보고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역사적인 경험으로도 기존에 있었던 산업혁명, 1차, 2차 뭐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그런 산업혁명이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자업 일자리는 더 늘었단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꼭 줄어든다고만 볼 필요는 없다. 해서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보완하는, 아까 말씀처럼 인공지능이 아니라 확장된 지능,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이렇게 보완해 주었듯이 AI가 인간의 지능을 보완해 주는, 확장시켜 주는,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보람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일자리의 전면적인 축소를 가져온다라고 예단하지는 말자.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쪽에서 없애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환시켜서 전체적인 역량, 직업 역량, 디지털 역량을 올려줄 것이냐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대비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여기에 저항한다든가 이게 대전을 하지 말자라든가 이런 한편의 논리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극단에 빠지지는 말고 이 풍요롭게 살고 미래에 5천만 국민이 이 개인의 꽃을 피우려면 그 가장 기본 전제가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 이 뒷받침 없이는 모든 것들이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아주 집중적으로 추구하되 이것이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은 좀 더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알고 휴먼 뉴딜을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국가 전략적인 과제로 놓고서 집중하자. 이런 그 얘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제가 이제 올해 한 연구 과제가 작년에 4차 산업혁명 카이스트라는 이제 같이 했어요. 4차 산업혁명 정책센터 있잖아요. 김소영 박사. 네, 저희랑 같이 저희가 좀 하고 올해는 디지털 경제하는데 저도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거에서 고용에 대한 충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작년부터 계속 그 고민을 하는데 놀라운 거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할 때 충격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셀 것이다 이게 아니라 조금은 좀 그 지사적인 그 일시적인 모형이라든가 이게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산업연구원이나 이걸 하려면 되게 이제 기술하고 산업하고 고용 세 개 분야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형으로 뭐 여러 가지 그냥 예전에 컨설팅 회사에서 뭐 나왔던 오스포드 맨 시작한 것부터 해서 굉장히 좀 반대되는 게 새로운 잡이 생길 것이다. 그런 것이 있고 더 많이 파괴될 것이다. 그다음에 일은 바뀔 것이다. 일 자체가. 그럼 뭐 다 동의하죠. 근데 국내에서 실제로 놔두고서 제가 아까 공공 서비스는 4대 서비스가 있고 개인 서비스, 도서명 음식 숙박, 그다음에 사업지원 서비스 이거 따지면 한 67% 나오거든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따져보면 조금은 더 구체적인 게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는 이제 좀 서로 증강적이고 보완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무인 가게 같은 것도 지금 샵 있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사람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카드 넣고 들어가서 그러면 그거만치는 고용이 이제 없죠. 물론 그 사람이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마트에 캐셔들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지나요 지금 이제. 그래서 무인 결제를 하니까. 이게 저희가 이런 논의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지금은 저는 정책계에서
조금 좀 더 책임 있는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제가 느낌은 근데 이거는 거의 저 일본의 후쿠시마에도 쓰나미 났듯이 거의 쓰나미 수준이 아니겠느냐.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일이 나올 때는 별로 없을 것이고, 근데 이제 뒤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미국이 이런 디지털 대전환을 제일 앞서갔잖아요. 그럼 미국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일단 보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일본은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이 길을 좀 가고 있는데 다 앞서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 책도 뭐 몇 개 나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지식인들이 이게 다 바뀔 거다. 의사라든지 변호사, 어카운턴트 다 이런 하이 프로페셔널인데 다 웬만한 건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약간 필요한 정도, 우리나라 또 이 실력에 걸맞는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고민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나중에 또 여기 저 원장님이라든가 한번 해보셨으면, 저도 좀 계속 모형을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제가 한 가지 그 요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미수 소장님한테 저희가 이제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천만 국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주려면 이게 다 기본이 출발점이 교육이잖아요. 실습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데 환경이 언택트가 기본 환경이라서 교육을 대면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온라인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온라인으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툴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 AI 대중교육을 전면화해야 되는데, 그 대중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툴이 뭐 일정 부분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귀가 조금 번뜩 뛰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원리는 콘텐츠를 인공지능한테 굉장히 많이 입력을 시키고 그거를 그 세분화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수준 측정하는 네. 지능을 개발하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답하면 이게 네. 어느 수준인데 그 매칭을 잘 네. 시키는 네.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필요한 소양을 또 식별해내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그 프로그래밍을 네. 해야 될 거고 해서, 어쨌든 아주 개인화된 그 진단과 네. 또 말하자면 처방, 콘텐츠를 처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뭐 미국의 벤처 기업들이 그거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국내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아리조나 대학 같은 데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물론 이제 아무래도 뭐 수학이나 이런 좀 코디파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훨씬 더 체계적인 그 체계를 갖춰서 교육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스템 교육에서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스템 교육에서 네, 왜냐면 체계가 선수 그 내용이 있다라고 질서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인 것 같고, 그다음에 VR이라든지 네. AR 이런 그 수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육하기 어려운 그런 콘텐츠나 어떤 개념 같은 거를 이 VR이나 AR 그런 걸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몰입감 있게, 그리고 사람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 예컨대 갑자기 이제 점프는 하지만 의료 교육을 하는데 AR 글래스를 끼고서 사람의 시체나 이런 것들이 시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상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거기다가 직접 수술을 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니까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 영역에서 다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실험과 또 참여와 이런 것들이
그 디지털로 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 교육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지금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현장 적용하는 게 하나의 산업화죠. 그게 교육 산업화. 그래서 충분히 저는 네. 시대가 좀 많이 기술은 어베일러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말씀드릴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을 만들기 위한 국가가 동원한 집합교육이었지 않습니까? 뭐 일제시대 유산도 있었고 사실은 초, 중,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도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어떤 틀, 그 일정한 집합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실 내에서 학생들의 격차도 벌어지고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될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게 이제 아리조나에서의 실험이죠. 그러니까 딱 이 학습 역량을 판단을 해서요 빠르게 개인별로 갖고 있는 지식이 무언지도 빨리 캐치를 해서 아 너는 이 분야가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분야에 어떤 그 포텐셜이 많구나.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스널라이즈가 되는데 저는 돌이켜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 훈장 선생님, 서당 선생님한테 개인 교육 받았잖아요. 튜터링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기계가 해지겠지만. 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튜터 맞춤형 교육 시스템. 예.